안녕하세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 낭독입니다. 저와 함께하게 되신 여러분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첫 번째 장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의 세 번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혼자 외로운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혼자 외로운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여름이면 메인주에 낚시를 하러 간다. 개인적으로 나는 딸기 크림을 정말 좋아하지만 물고기들은 특이하게도 지렁이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낚시를 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딸기 크림을 미끼로 쓰는 대신 물고기 앞에 지렁이나 메뚜기 미끼를 흔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한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니?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을 낚을 때 이와 똑같은 상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대영 제국의 총리를 지낸 로이드 조지는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어떤 사람이 조지에게 전쟁을 이끈 다른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조지는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최고의 위치에 있다며 자신이 물고기를 각자의 맞는 미끼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할까? 정말 유치하고 우스꽝스럽게도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우리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얻는 방법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내일부터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키고 싶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만약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려면 설교를 하거나 당신이 원하는 것만 말해서는 안 된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농구팀에 못 들어간다거나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라. 이는 당신이 아이들을 다루든 송아지나 침팬지를 다루든 유용한 방법이다. 어느 날 랄프 왈도 에머슨과 그의 아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우리에 넣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에머슨은 송아지를 밀고 그의 아들은 잡아당겼다. 하지만 송아지도 에머슨과 그의 아들이 하는 일과 똑같이 하고 있었다. 송아지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즉 다리에 힘을 주고 풀밭을 떠나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아일랜드에서 온 가정부가 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았다. 그녀는 에머슨처럼
에세이나 책을 쓸 줄은 몰랐지만 최소한 그 상황에서는 에머슨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녀는 송아지가 원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러더니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송아지에게 물려 손가락을 빨게 해주면서 송아지를 우리로 데리고 갔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한 이유는 당신이 그 일을 원했기 때문이다. 적십자사에 $100를 기부했을 때는 어떠한가? 역시 마찬가지다. 적십자에 $100를 기부한 이유는 당신 스스로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이타적이며 숭고한 일을 당신이 원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만약 선행하는 마음보다 $100가 아깝다는 생각이 더 크다면 당신은 기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거절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거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기부 행위를 한 것은 무엇인가를 원했기 때문이다. 해리 A. 오버스트리트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행동은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기업, 가정, 학교, 정계 등 어느 분야에서든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선의 조언은 이것이다. 우선 상대방의 마음속에 간절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 외로운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시간당 2센트를 받는 일부터 시작해 마침내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 그는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학교를 4년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카네기의 형수는 두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매우 많았다. 예일대에 다니는 두 아들은 자신의 일 때문에 바빠서 집에 도통 편지를 쓰지 않았고 어머니가 걱정 어린 편지를 보내도 답장을 하는 법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카네기는 자신이라면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더구나 답장을 보내란 소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답장을 받을 수 있다며 $100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누군가 그의 내기에 응하자 카네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잡담을 적은 뒤 조카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추신에 두 사람에게 각각 $5를 동봉한다고 썼다. 하지만 돈은 실제로 넣지는 않았다. 그러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보고 싶은 앤드류 삼촌에게 란 문장으로 시작하는 그들의 편지 내용은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일 당장 당신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설득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어떻게 하면 상대가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 덕분에 당신은 상대를 만나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끝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매 시즌마다 강의를 위해 20일 동안 뉴욕의 한 호텔의 연회장을 빌린다. 그런데 첫 번째 시즌이 시작될 무렵 호텔 측으로부터 갑자기 임대료를 거의 3배나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표를 인쇄해 배포했고 모든 공고가 나간 뒤였다. 당연히 나는 인상분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지만 호텔에 내 요구사항을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호텔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틀 후 호텔 매니저를 만나러 갔다. 당신의 편지를 좀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 입장이었어도 그와 비슷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호텔 매니저의 임무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올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될 테니까요. 이제 임대료를 올릴 경우 당신이 얻게 될 이익과 손해를 종이 위에 적어봅시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가운데에 줄을 긋고 한쪽에는 이익, 다른 쪽에는 손해라고 썼다. 나는 이익이라는 제목 아래 연 회장이 비었음이라고 쓰고 이렇게 말했다. 연 회장이 비었으니 당신은 댄스 파티나 친목 모임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연 회장을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이익입니다. 광자보다는 많은 돈을 낼 테니 큰 이익이죠. 따라서 만약 시즌 동안 내가 20일씩 대연회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당신은 상당히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거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해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나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이 늘어나는 대신 줄어들 겁니다.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임대료를 지불할 생각이 없으니 이익이 완전히 없어지는 셈이죠. 할 수 없이 나는 다른 장소에 이 강좌를 해야 합니다. 손해는 또 있어요. 이 강좌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과 교양인들이 이 호텔로 몰려옵니다. 그 부분이 당신에게는 훌륭한 광고 아닌가요? 당신이 신문에 광고를 내기 위해 $5,000를 투자한다고 해도 내가 이 강좌로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호텔로 불러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호텔로서는 매우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나는 손해라는 제목 아래 2가지 사항을 기록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종이를 건네며 말했다. 앞으로 당신이 얻을 이익과 손해를 잘 생각해 보신 후에 최종 결정을 제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임대료를 300%가 아니라 50%만 올리겠다고 쓰여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임대료를 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계속 상대가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반대로 내가 사람들이 흔히 했을 법한 행동을 했다고 상상해보자. 호텔 매니저의 사무실에 쳐들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표도 인수해 모두 팔렸고 최종 공지도 나갔는데 임대료를 300%나 인상하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요? 300% 인상이라니요? 바보 같은 소리죠. 말도 안 됩니다. 난 이 돈 낼 수 없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화가 거칠어지고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심한 말이 오가할 것이다. 이런 식의 논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내가 그 매니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물러나거나 양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인간관계의 섬세한 기술에 대한 최선의 조언이 있다. 헨리 포드가 한 말이다. 만약 성공의 비결이 존재한다면 그 비결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매우 훌륭한 말이므로 다시 반복하겠다. 만약 성공의 비결이 존재한다면 그 비결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충고지만 세상 사람 10명 중 9명은 10번 중 9번 이 진리를 무시해버린다. 사례를 원하는가? 내일 아침 당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을 편지들을 살펴보라. 대부분은 상식이나 다름없는 이 중대한 원칙을 어기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있는 어느 광고회사에서
라디오 광고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편지를 보자. 그는 전국의 지방 라디오 방송국 책임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땡땡 국장 귀하. 당사는 라디오 광고 대행사로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당신 행사가 뭘 원하는지 누가 관심이나 있나? 나는 내 문제만으로도 걱정이 가득하다고. 은행이 우리 집 대출금 빨리 갚으라고 난리고 접시꽃은 벌레 때문에 죽어가고 어제는 주식 시장이 폭락했어. 오늘 아침 8시 15분에 오는 차를 놓쳤고 어젯밤 존스의 댄스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지. 의사는 나한테 고혈압, 신경통에 비듬이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 오늘 아침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출근해 메일을 열어봤더니 어떤 애송이가 자기 회사가 원하는 것들을 혼자서 잔뜩 짓거리고 있네. 본인이 쓴 편지가 어떤 인상을 주는지 안다면 광고계를 떠나 양모형 세제나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건데. 괄호 닫고. 당사는 전국에 걸쳐 광범위한 광고주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광고 시간대의 집계에서도 매년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당신 회사가 크고 돈 많고 최고다 그런가?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당신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미 육군 사령부를 합친 만큼 크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거든? 당신이 미련한 벌새만큼만 생각이 있다면 내가 관심 있는 건 당신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란 걸 눈치챘을 테 말인데. 당신의 그런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듣고 있으면 내가 한없이 작고 쓸모없는 인물이라는 게 느낌이 들어. 가로 닫고. 당사는 광고주들에게 라디오 방송 편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가로 열고.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당신은 완전 바보고. 당신이 뭘 원하든 무솔리니가 뭘 원하든 난 관심 없어. 내가 흥미 있는 거는 오직 내가 바라는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의 엉터리 같은 편지에는 그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군. 가로 닫고. 따라서 귀사의 특별 관리 대상에 당사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 정보는 당사가 주간 편성표와 함께 광고 대행사가 광고 시간을 예약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가로 열고. 특별관리 대상? 참 뻔뻔하군. 당신의 상표 자랑만 하는 통에 난 한없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당신 회사를 특별관리 대상에 올려달라면서 부탁합니다 라는 정중한 말 한마디조차 안 하니? 가로 닫고. 신속한 답장과 더불어 귀사의 최신 방송 정보를 함께 보내주시면 양사 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가로 열고. 정말 바보군. 가을 낙엽처럼 어디에나 널려 있는 싸구려 용지에 인쇄해 보내고는 대출금, 접시꽃, 고혈압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편지를 잘 받았다고 신속하게 답장을 쓰다니 참 뻔뻔해. 내가 당신 못지않게 바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 나한테 명령할 엄청난 권한을 당신한테 줬지? 양사 간의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내 입장에 관심을 보이는군. 그래도 여전히 내게 어떤 이익이 될지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 바로 나. 라디오 광고국장 존 땡땡 올림. 추신.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 블랭크빌 저널 사본을 같이 동봉합니다. 필요하시면 방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고.
수신에서야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군.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지? 결국 아무 소용도 없지만 말이야. 이런 이상한 짓이나 하는 광고쟁이들은 갑상선에 이상이 있을 거야. 당신에게 필요한 건 최신 방송 정보가 아니라 당신 갑상선에 부을 요오드 1리터야. 가로 닫고. 평생을 광고업계에 종사하면서 물건을 사라고 설득하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정도라면 정육점 주인, 빵집 주인 또는 자동차 수리공에게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기 어떤 대형 화물 터미널 소장이 우리 강좌에 참가했던 에드워드 버밀렌에게 쓴 편지를 보자. 이 편지는 수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먼저 편지를 소개하고 그의 이야기를 전하겠다. 뉴욕시 브루클린 프론트가 28번지 A 제레가즈 선즈 주식회사. 수신 에드워드 버밀렌 귀하. 귀사의 전체 화물 물량 가운데 대부분이 오후 늦게 도착해 우리 회사의 사회 발송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 정체, 직원의 연장 근무, 하역 지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화물 운송의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우리는 귀사로부터 510개에 이르는 대형 화물을 인수했는데 화물이 이곳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20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화물을 접수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귀사에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에 접수했던 것처럼 많은 물량을 배송하시려면 트럭의 도착 시간을 앞당겨 주시거나 오전 중에 일부 화물을 먼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귀사에 화물을 신속하게 하역하고 접수한 당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귀사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JB 감독 올림. 이 편지를 받고 A 제레가즈 선주사의 영업부장인 버밀렌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이 편지는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터미널 측의 문제를 말했죠. 우리 불편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한 다음 마지막 문단에 가서야 우리가 협조한다면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접수 당일 발송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문제는 마지막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반감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수정해서 개선시킬 수 없을지 생각해보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자. 헨리 포드가 조언했듯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당신의 관점은 물론 상대방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자. 여기 다시 편지를 고쳐 써보았다. 비록 최선은 아닐지라도 개선되지 않았는가? 뉴욕시 브루클린 프론트가 28번지 A 제레가즈 선주 주식회사. 친애하는 에드워드 버밀렌 씨, 지난 14년 동안 저희 회사의 훌륭한 고객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언제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난 11월 10일 경우처럼 귀사에 대량 화물을 배송하는 트럭이 오후 늦게 도착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귀사 이외에도 오후 늦게 화물을 배송하는 고객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트럭이 부득이하게 부두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귀사의 화물 운송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화물이 오전에 도착하면 저희가 신속하게 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사의 화물을 바로 처리하고 저희 회사 직원들도 일찍 퇴근하여 귀사에서 맛있는 마카로니와 국수로 만든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을 불평이나 귀사의 운영 방침에 대한 간섭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편지는 전적으로 귀사에게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귀사의 화물이 도착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귀사에 언제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테니 답장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JB 감독 올림. 오늘도 수천 명의 세일즈맨들이 피곤에 찌들고 낙담하며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나 내가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무언가 사고 싶다면 알아서 밖으로 나가서 사면 그만이다.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서비스나 상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세일즈맨들은 굳이 우리에게 판매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고객은 억지로 구입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구매하고 있다는 느낌을 원한다. 그런데도 고객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하는 세일즈맨들이 많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수년간 뉴욕 중심부에 있는 소규모 개인주택 단지인 포레스트 힐즈에 살았다. 어느 날 바삐 역으로 가던 중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부동산 중개업자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포레스트 힐즈의 집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중개업자에게 우리 집 벽이 안내에 철망을 넣어 지은 것인지 아니면 속이 빈 타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중개업자는 자기도 잘 모른다면서 포레스트 힐즈 조경협회에 전화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중개업자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담겨 있었을까? 그는 전화 한 통만 걸면 1분 안에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에 전화를 걸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한편 내 보험 관리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했다. 나를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바쉬 영이 쓴 나누는 삶, 나누는 행운이라는 책을 선물했다. 그가 그 책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실천한다면 내게 보험을 들게 하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전문 직업인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몇 년 전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다. 그는 내 입안을 살펴보기도 전에 내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내 편도선 상태에는 관심이 없고 내 수입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의 주된 관심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게서 얼마나 뜯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는 한 푼도 벌지 못했다. 나는 그의 인간성을 혐오하며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와 버렸다. 세상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몇 안 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따른다. 경쟁자도 거의 없다. 유명한 변호사이자 위대한 미국의 사업가인 오웬 디 역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얻을 수 있는 장점 가운데 굳이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보려는 태도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분명 당신의 경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학에 가서 고대 로마 최고의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읽고 어려운 미적분학을 배우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깨닫지 못한다. 언젠가 나는 캐리어사에 입사 예정인 대학 졸업생들에게 효과적인 말하기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뉴저지주의 뉴어크에서 에어컨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다.
한 수강생이 휴식 시간에 농구를 하자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랑 같이 농구하러 가지 않을래요? 저는 농구 경기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차례 체육관을 둘러봤지만 농구 경기를 할 만큼 사람이 많지 않더군요. 며칠 전에는 밤에 두세 사람이 공을 던지며 놀다가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내일 밤에 몇 명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농구를 하고 싶거든요. 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했는가? 당신은 아무도 가지 않는 체육관에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안 그런가? 당신은 그가 원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어느 누구도 눈에 멍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가 운동을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방법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물론 가능하다. 활력이 생긴다. 식욕이 왕성해진다. 머리가 맑아진다. 재미있다. 승부를 즐긴다. 농구를 한다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오버스테이트 교수의 현명한 충고를 다시 생각해보자. 우선 상대방의 마음속에 간절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 외로운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은 어린 아들 때문에 고민이었다. 아들은 저체중인데다가 제대로 먹으려 하지 않았다. 부모는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아이를 꾸짖고 잔소리를 했다. 엄마는 네가 이것저것 잘 먹었으면 좋겠다. 아빠는 네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구나. 아이가 부모의 간청을 들어주었을까? 아주 조금은 그랬을 것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3살짜리 어린이가 30살인 아빠의 생각을 이해하고 따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빠는 기대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아빠는 한참 후에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들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졌다. 아들은 브루클린의 집 앞의 길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그 근처에는 골목대장인 심술궂은 소년이 살고 있었고 아들보다 덩치가 더 컸던 그 아이는 가끔 아들의 세발 자전거를 빼앗아 타곤 했다. 당연히 어린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엄마에게 달려갔고 그러면 엄마가 나와 그 덩치 큰 아이에게서 세발 자전거를 빼앗아 아들에게 다시 태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셜록 홈즈가 아니라도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들의 자존심, 분노,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과 같은 내면의 강렬한 모든 감정이 복수를 하라고 그 심술쟁이에게 한 방 먹이라고 아들을 자극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기만 한다면 언젠가 덩치 큰 그 아이를 실컷 혼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드시 그럴 수 있다는 아빠의 약속 덕분에 편식 문제는 사라졌다. 아이는 툭하면 자기를 창피하게 했던 심술쟁이에게 덤빌 수 있을 만큼 잘하려면 시금치, 피클, 자방모르거 등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먹었을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 아빠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전했다. 어린 아들은 자면서 오줌을 싸는 자랑스럽지 못한 버릇이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와 한 침대에서 잤는데 아침이면 할머니가 일어나서 침대를 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보렴.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꾸짖고 엉덩이를 때리고 창피를 주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방법도 소용없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침대에 오줌을 싸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아이는 할머니처럼 나이트 가운이 아니라 아빠처럼 파자마를 입고 싶었다.
손자의 한밤중 실수에 지친 할머니는 아이가 습관을 고칠 수 있다면 기꺼이 파자마를 사주겠다고 말했다. 둘째, 아이는 자신의 침대를 원했다. 할머니는 반대하지 않았다. 소년의 엄마는 브루클린 한 백화점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매장 아가씨에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여기 이 어린 신사가 쇼핑을 하고 싶으시대요. 점원은 젊은 신사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로 아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었다. 아이는 5에서 6cm 정도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내 침대를 갖고 싶어요. 엄마는 자기 마음에 드는 침대를 점원이 아들에게 보여주자 눈을 찡긋해 보였다. 엄마의 뜻을 알아차린 점원은 소년에게 그 침대를 사라고 설득했다. 다음날 침대가 배달되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가 퇴근했을 때 소년은 소리치며 현관까지 달려나갔다. 아빠! 아빠! 층에 올라와서 내가 고른 침대 좀 보세요. 아빠는 이제 자면서 오줌 싸지 않겠네. 그렇지? 라고 말을 건넨다. 아들은 그럼요. 이 침대 절대 적시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소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그 침대는 자신이 고른 것이었다. 그리고 어른처럼 파자마도 입고 있었다. 그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다. 내 강의에 참석한 또 다른 아빠인 엔지니어 KT 더치만은 3살 된 딸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걱정했다. 부모들이 흔히 그러듯 꾸중도 하고 간척도 하고 달래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부모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딸아이가 아침 식사를 먹고 싶어 하게 할 수 있을까? 딸은 엄마 흉내를 내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엄마는 딸을 부엌에 데리고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했다. 그리고 아이의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빠가 부엌에 나타났다. 그러자 시리얼을 접고 있던 딸은 아빠 보세요. 오늘 아침은 제가 시리얼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다. 그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는 시리얼을 2그릇이나 먹었다. 아침 식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 음식을 준비하는 데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윌리엄 윈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기 표현의 욕구는 인간의 중요한 욕구 중 하나다. 이런 심리를 사업상 거래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건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이 그 아이디어를 요리하고 휘젓도록 기회를 주면 어떨까?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여기고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2그릇을 먹을 수도 있다. 명심하라. 우선 상대방의 마음속에 간절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 외로운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오늘은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3번째, 상대방의 마음속에 간절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는 글을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과 사람을 다루는 3가지 기본 테크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비난, 불평을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3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간절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오늘도 함께 읽은 이 글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한 낭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